우리나라 사회에 특징 짓는 여러 가지 명제들인데 그 중에 하나 강력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롤모델이 없다. 내지는 부족하다. 내지는 그게 롤모델을 본인이 찾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 아니더라도. 네. 그게 없으면 불행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미메시스 사람 말, 모방.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 뇌하고 뇌하고 바꿔치기 할까요? 굉장히 부럽잖아요. 누구 영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는 사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와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적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독일을 잘한 게 꿈이라는 그 이야기를 막 입시 면담에서부터 늘 하는데 독일을 별로 열심히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독일어를 잘하는 게 꿈이 아니라 독일어를 잘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노력은 안 하고. 네. 그 밖에 많은 우리나라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그런 면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반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는 걸 싫어해. 강남 아줌마들이. 내 자식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지금 50점 맞았고 다른 애들이 30점, 20점이라가요. 거기에 만족해요. 근데 동시에 다 70점이나 80점으로 올라가는 걸 반대해요. 네. 왜냐면 다른 애들도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 우위 이런 데 만족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못된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스가 말하는 공동체, 지금 자유로운 연합, 이따 좀 인용할 텐데요. 그것과 거리가 먼 거예요. 네. 잘못된 경쟁심이죠. 사회가 경쟁을 부추기더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좀 잘 거리를 두고 자기한테 이롭게 그거를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인문학을 세상이 괄시한다 해가지고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자기가 부족한 걸 찾아서 계속 공부하고 호기심을 키워나가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주의력을 기울이고 열정을 펼쳐나가는데 그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롤 모델을 찾는 것도 본인의 팔자소관이에요.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랑세일에. 자기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강의는 의미가 없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궁금한 것, 호기심, 목마른 게 있기 때문에 딱 던져주면 팍 터져요. 거기서 팍. 맞아, 내가 이거 찾고 있었어. 맞아. 이제 안 들어도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매개체, 저는 다 사라지는 매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왔어요. 지금 이게 오늘 텍스트 읽어본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읽어왔어야 돼요. 그러면 궁금증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이게 강연을 들었을 때 쏙쏙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냥 한 2%, 3% 그냥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실천을 안 할 뿐이죠. 소유된 노동과 사적 수요라는 제목이 꼭세를 한 거 보니까 이 제목도 편집자가 단 것 같기도 하다. 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그래서 우리는 국민경제학의 전제들부터 출발했다. 이 책에 있는 걸 이거 어제 하루 종일 걸렸거든. 하루 종일 12시간 걸려서 12시간 이거 쓰느라고. 왜냐하면 아무거나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다음에 막 진하게 표시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게 그림이 완전히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 탁탁하다고 짜증낼지 모르지만 그냥 텍스트를 읽어도 되는데 뭔가를 띄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쓰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우리는 국민경제학의 전제들로 출발했다. 앞으로 쭉 분석했던 걸 이제 종합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적 소유. 노동자, 그 다음에 자본과 토지의 분리,
가운데 방점이 잘못 찍혔네요. 노동, 자본, 토지의 분리. 그 다음에 임금, 자본의 분리. 그 다음에 이윤, 지배의 분리. 분업, 경쟁, 교환가치 등등의 지금 자본주의 현실에서 쓰이는 모든 그 개념들이 총망라되는 이런 개념들이 국민경제학에서 나셔널 이코노미, 당시 아담 스미스 고전경제학파라고 하는데 고전파 경제학 썼던 것들을 일단은 마르크스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따라가는데 이 분석에서 마르크스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텍스트에서 인용한 거 파란색 글씨는 발표자 저의 강조점이거나 아니면 그 제가 코멘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방 표시가 돼요. 나머지 검은 글씨는 전부 마르크스의 말이고 이제 다운표는 생략합니다. 노동자가 상품으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것 마르크스가 지금 얻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노동자의 빈곤은 그의 생산의 힘과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빈곤해진다. 경쟁의 필연적 결과는 소수의 수중으로 자본이 축적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 전체가 소유자들과 무소유의 노동자들이란 두 계급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이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나눠진다는 계급 이론이죠. 그 다음 국민경제학은 사적 소유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국민경제학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다. 국민경제학자가 움직이는 유일한 수료학회는 소유욕을 지닌 사람들 사이 전쟁, 경쟁이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내린 결론, 국민경제학은 운동의 연관을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적 소유와 소유욕과 노동, 자본, 토지 소유의 분리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 교환과 경쟁의 가치와 인간 가치의 절하의 협정과 경쟁의 기타 등등의 이러한 소유의 전체와 화폐 제도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을 개념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화폐는 참고로 이 소득 노동 다음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학자는 그가 연역해야 할 것을 즉 두 가지 것들 사이에 예를 들면 분업과 교환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사건이라는 형식으로 가정한다. 이게 재미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이걸 계속 인용했는데요. 신학자도 그처럼 타락을 통해 악의 기원을 설명한다. 즉 그가 해명해야 할 것을 하나의 사실로서 역사라는 형식으로 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의 뿌리가 뭔가 하고 악이 왜 생기는가.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인류 타락은 악의 결과지 악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사회에 지금 범죄 도시가 됐다. 우리나라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범람하는 것도 사회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영화 볼 때 미국 사회의 단면을 읽어내려고요. 네. 우리나라 영화도 그래. 60년대 영화 보면 한국 사회가 보여요. 네. 그럼 지금 영화, 네? 범죄 도시, 무방비 도시, 막 그게 계속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나는 읽어내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데 끌리게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방접종 같은 걸로 필요를 해요. 영화를 보면서 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도 해명해야 하는데 악의 근원이 뭔가. 근데 악의 지금 결과, 악의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그래서 이게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경제학적인 현재의 사실에서 출발한다. 노동자는 부를 보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의 생산의 힘과 범위에 있어 더욱 증대되면 될수록 더욱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상품들을 보다 많이 창조하면 창조할수록 더욱더 값싼 상품이 된다. 사물세계의 가치 증식에 인간세계의 가치 절하가 경비례한다. 노동은 단지 상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게다가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비례해서 생산한다. 이 사실은 다음 것을 표현할 따릅니다.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 즉 노동의 생산물이 하나의 낯선 존재로서 생산자로부터 하나의 독립된 힘으로써 노동과 대립한다는 것.
노동의 생산물은 하나의 대상 속에 고정된 사물화된 노동인 바 이는 노동의 대상화이다. 노동의 현실화는 노동의 대상화이다. 지금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대상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할 때 대상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노동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즉 소재 어떤 원료를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노동의 일련의 과정을 노동의 대상화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로 이제 철학 용어로 쓰는데 그걸 통해서 노동이 실현되잖아요. 그럼 노동의 현실화예요. 그죠? 근데 노동이 하면 노동을 할수록 노동은 값싼 노동이 되고 인의 가치는 착취당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이 만들어낸 상품이 노동자가 구입할 수도 없고 그죠? 비싸니까 그 상품이 노동자에게 적대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한테 적대적으로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돼? 자기하고 이게 소외되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국민경제학의 전제들로부터 그 다음은 4페이지네요. 노동의 이러한 현실화는 국민경제학적 상태에서는 노동자의 탈현실화로 대상화는 대상의 상실과 대상에 대한 예속으로 전유는 소외로서 유화로서 나타난다. 자, 전유 개념 아까 나왔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sich an eigenen 독일어로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낯설어요. 근데 전유는 내 걸로 만들다, 내 소유로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는 대상들을 보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더욱더 적게 되며 더욱더 그의 생산물의 즉 자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노동자가 낯선 대상으로서의 그의 노동의 생산물에 관계한다는 규정 속에 이러한 모든 규율이 놓여있다. 노동자가 더 힘을 들여 노동하면 할수록 그가 자신에게 대립되도록 창조한 낯선 대상적 세계는 더욱더 강력해지며 그 자신 즉 그의 내적 세계는 더욱더 가난해지며 그에게 그 자신의 것으로 귀속되는 것은 더욱더 적어진다. 이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신 속에 가져다 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자기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은 더욱더 적어지게 되죠. 이것도 책에서 가져왔어요. 신학, 종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비유로 가져오더라고요. 그의 생산물 속에서의 노동자의 외화가 지니는 의미는 그의 노동이 하나의 대상, 하나의 외적 실존으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노동이 그의 외부에 그로부터 독립되어 그에게 낯설게 실존하며 그에게 대립하는 자립적 힘으로 전다는 것. 즉 그가 대상하게 부여했던 생명이 그에게 적대적이고 낯설게 대립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제가 거의 오류 없이 막 술술술 나가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 몰입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쫙 빠졌기 때문에 뭘 읽으면 이게 앞이네 뒤네 뭐가 빠졌네 이게 금방 들어오는 거죠. 이제 대상화 즉 노동자의 생산 그리고 그러한 생산 속에서의 소유 즉 대상의 상실 즉 그의 생산물의 상실을 보다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노동자는 자연 없이는 감각적인 외적 세계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 자연은 노동자의 노동이 그에 의존하여 현실화되며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생산하는 소재이다. 뭐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일단은 노동자가 뭔가 노동을 통해 뭐 생산을 한다면 소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이 제공한다는 거죠. 자연에서 원료를 가져온다. 이게 경철수고 다른 데서는 자연과 인간의 이 교류를 노동이라고 해요. 노동은 바로 자연과 인간의 지금 교류인데요. 신진대사라고 표현했어요. 신진대사. 신진대사. 이거 알기 쉽죠? 신진대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데 신진대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자연을 가공해서 뭔가 유의미한 것을 상품을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 유용하게 쓰이죠. 그러나 자연은 노동은 자신을 실행할 대상들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노동의 생활수단을 제공하듯이 자연은 다른 한편으로 보다 좋은 의미에서의 생활수단, 즉 노동자 자신의 육체적 생존의 수단도 제공한다. 자, 두 가지예요.
노동자가 노동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자연. 그 다음에 노동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잖아. 예. 그래서 그런 생활수단, 생존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또 자연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그의 노동을 통해 외적 세계, 즉 감각적인 자연을 전유하면 할수록 그는 이중의 측면에서 생활수단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유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소외된 노동이에요. 이게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 걸로 만든다는 뜻인데 나중에 낯설게 대립한다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탈현실화, 탈대상화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데, 첫째로는 감각적 외적 세계가 그의 노동에 속하는 대상, 그의 노동의 생활수단을 점점 더 중지한다는 측면에서, 둘째로는 그것의 직접적인 의미에서 생활수단, 즉 노동자의 육적 생존을 위한 수단위를 점점 중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이러한 이중의 측면에서 그의 대상의 노예가 되는데, 첫째로 그가 노동의 대상, 즉 노동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둘째로 그가 생존 수단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 따라서 첫째로 그가 노동자로서, 둘째로 육체적 실존적 주체로서 생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 이러한 노예 상태의 요점, 그가 노동자로서만 자신을 육체적 주체로서 유지할 수 있으며 육체적 주체로서만 노동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해도 돼. 대충만 지금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부연하느라고 막스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번호가 안 쓰이네. 그래서 6페이지로 넘어가서, 국민경제학은 노동자와 생산사의 직접적 관계를 고찰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의 본질 내부의 소외를 은폐한다. 틀림없다. 노동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궁핍을 생산한다. 그래서 노동 생산물과 노동의 관계,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노동의 직접적 관계는 자기의 생산의 대상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다. 맞죠? 예. 생산의 대상에 대한, 그리고 생산 자체에 대한 자산가의 관계, 이건 자본가로 바꿔도 돼요. 관계는 이러한 첫 번째 관계의 규결에 불과하다. 이게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소외된 노동은 지금 노동자가 만드는 산물이 노동자에 적대적으로 대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저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생산 행위와 노동의 관계. 그러나 소외는 생산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의 행위에서, 즉 생산활동 자체 내부에서 나타난다. 노동 대상의 소외 속에는 단지 노동활동 자체 속에서의 소외, 요약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그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 강제 노동이다. 그렇죠? 이 탈현실화, 탈대상화가 활동의 본질인 그런 노동, 생산 활동이라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제 노동이죠. 그런데 왜 강제 노동일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게 노동자 계급이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죠. 그 노예 노동이란 말을 쓰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의 외적 성격은 노동이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것이라는 것, 즉 노동이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 노동자가 노동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노동자의 활동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속하며 그 자신의 상실이다. 이 상실이 전유의 반대말이에요. 전유는 얻는 것이고 상실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현실화는 탈현실화 반대말이에요. 대상화는 탈대상화. 이렇게. 그러므로 인간은 그의 동물적인 기능들, 즉 먹는 일, 마시는 일, 생식하는 일 등에서만, 기껏해야 그의 거주와 의복 등등에서만 가까스로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느끼고, 그의 인간적인 기능들에서는 기껏해야 동물로서의 자신을 느낀다는 결론이 나온다. 동물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이 동물적인 것으로 된다. 우리는 실천적, 인간적 활동의 소외 행위, 즉 노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제 소외의 네 차원이 나옵니다. 첫째, 낯선 대상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를 지배하는 강력한 대상으로서 노동 생산물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 동시에 이 관계는
감각적 외적 세계에 대한 즉 낯설고 그에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세계로서의 자연 대상들에 대한 관계이다. 그러니까 노동 대상과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예요. 노동 대상은 앞에서는 자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산물이 자기한테 귀속되지 않고 지금 상실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 신이든 뭔가 어떤 누군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안 돌아왔다면. 예? 그래서 노동 대상과 생산물로부터 소유해요. 이게 제 1차원이에요. 2차원은 노동 내부에서 생산 행위에 대한 노동의 관계인데요. 자,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걸 행위를 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낯설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활동으로서의 노동자 고유의 활동, 고통으로서의 활동, 무력으로서의 힘, 거세로서의 생식, 전부 지금 반대에 그 자신의 반항하고 그로부터 독립적이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활동으로서의 노동자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와 그 개인의 생명 등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이다. 앞서의 것이 사물의 소유였듯이 생산물, 여기서는 자기 소유이다. 즉 노동 행위로부터의 소유예요. 노동 행위로부터 소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은 하나의 유적 존재다. 그가 실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유를 다른 사물의 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유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사태의 다른 표현이지만 그가 현재 살아있는 유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 자유로운 보편적인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유롭다는 말 지금 유념하세요. 그래서 자연 전체가 직접적인 생활 수단인 한에 있어서 이 자연 전체가 인간의 생활 활동의 대상, 재료 및 도구인 한에 있어서 자연 전체를 자신의 비유기적 신체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보편성 속에서 인간의 보편성이 나타난다.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죠. 자연은 인간이 신진대사라고 말했죠. 그 자연을 가지고 가공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그로 해서 유용한 것을 가치를 생산해내고 그래서 자기와 다른 타인을 그 생명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그런 등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다. 인간에게서 자연을 소외시키고 그 자신을 그의 고유한 능동적 기능, 그 생산 활동을 소외시킴으로써 이제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 의해서 유를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유적 생활을 개인적 생활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왜냐하면 첫째, 인간에게 노동, 생활활동, 생산적 생활 자체가 어떤 욕구에, 즉 육체적 실존을 유지하려는 욕구의 충족을 위한 한 수단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적 활동은 유적 생활이다. 그것은 생활을 산출하는 생활이다. 생활활동의 방식 속에서 어떤 종의 성격 전체, 그 종의 유적 성격이 놓여 있으며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이 인간의 유적 성격이다.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이 인간의 유적 성격이다. 근데 소외된 노동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강제 노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식적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 강제됐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여기서 의식적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하는 활동인데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동력을 지금 팔아야만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 이게 유적 활동, 유적 성격, 유적 본질이다. 이거를 탈취해가는 게 바로 소외된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동물은 자신의 생활활동과 직접적으로 하나다. 동물은 자신의 생활활동과 구별되지 않는다. 동물은 자신의 생활활동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활활동 자체를 자신의 의지와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동물과 다르죠. 의식적 생활활동은 인간을 동물적 생활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별짓는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유적 존재인 것이다. 혹은 인간이 바로 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의식적 존재이며 의식, 자유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생활이 그에게 대상인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의 활동은 자유로운 활동인 것이다. 소외된 노동은 이 관계를 전도시켜서 급기야 인간은 자신의 생활활동, 자신의 본질을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바로 인간이 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도됐어요. 왜냐하면 의식적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라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생존을 해야만 노동자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노동이라는 생산적 의식적 자유로운 활동을 그 수단으로 만들어 버려요. 네? 목적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 동물은 일면적으로 생산하지만 반면에 인간은 보편적으로 생산한다. 동물은 직접적인 육체적 욕구에 지배하여서만 생산하지만 반면에 인간 자신은 육체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이 생산한다. 또 자유가 나왔어요. 그러한 욕구로부터 자유 속에서만 비로소 진정으로 생산한다. 동물은 자신이 속해 있는 종의 척도와 욕구에 따라서만 꼴을 만들지만 여기서 form이라는 형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모든 종의 척도에 따라 생산할 줄 알고 언제 어디서든 대상의 내재적 척도를 갖다 댈 줄 안다. 그러므로 인간은 또한 미의 법칙, 아름다움의 법칙에 의거해서 꼴을 만든다. 이거는 예술 활동을 가리켜요. 인간은 취미 활동, 예술 활동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직접적인 욕구에만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미의 법칙이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생소한데 과연 자 마르크스 출版인문학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연구한 박사 논문을 썼어요. 네. 그리고 뒤에 화폐 부분에서 나오지만 셰익스피어와 괴테를 인용합니다. 이건 보통 인문학자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경지입니다. 앵겔스도 그런 점에서 문학 작품을 탐독했어요. 이처럼 인간은 다름 아닌 대상적 세계의 가공 속에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신을 유적 존재로 증명한다. 따라서 소유된 노동이 인간에게서 그의 생산의 대상을 빼앗음으로써 그의 유적 생활, 즉 그의 현실적인 유적 대상성을 빼앗고 동물에 대한 그의 장점을 단점으로 변화시켜 그의 비유기적 몸, 즉 자연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유된 노동은 자기 활동, 자유로운 활동을 수단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유적 생활을 그의 육체적 실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인간의 유적 생활을 그의 육체적 실존을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노동이 소유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돼 버리죠. 그래서 소유된 노동을 따라서 3. 인간의 유적 본질을 그에게 정신적 유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에게 낯선 본질로 인간의 개인적 실존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유. 이거는 인간을 사회 맥락으로부터 소외시켰다. 이렇게 보아. 유적 존재가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4.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차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 자신의 생활활동, 자신의 유적 본질 이 세 차원이죠. 앞에 언급했던 로부터 소유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하나의 직접적인 귀결은 인간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유이다. 즉 만인으로부터의 만인의 소유가 여기서 도출돼. 여기는 자본가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소외되어 있는 현실이라면 그러한 계급 투쟁적, 계급 갈등적 상황에서 자본가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인간이 옆에서 굶고 죽어간다면 그걸 바라보는 자본가는 자기가 아무리 그게 치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동물 이하의 존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로 지금 전락하고 마는 거. 그게 바로 소외된 노동에서 발생됐다. 노동의 생산물이 나에게 낯설게 존재하고 나에게 낯선 힘으로 대립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그건 누구에게 귀속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신들일까? 자연일까? 그러한 낯선 존재는 오직 인간 자신일 뿐이다. 노동의 생산물들이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의 낯선 힘이 그에게 대립해 있다면 이는 그 생산물이 노동자 이외의 다른 인간에게 속하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 소유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생산 및 생산물에 대한 생산하지 않는 사람의 지배를 산출한다. 그가 자신의 활동을 자신으로부터 소유시키는 데 대응하여 그는 낯선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닌 활동을 전유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소유된 유한한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는 노동에 낯설고 노동 바깥에 존재하는 인간의 이 노동에 대한 관계를 산출한다.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는 자본가 그밖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노동의 주인들을 불러도 좋다면, 그러니까 꼭 자본가란 말을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자기 노동을 부리는 사람,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에요. 왜 노동에 대한 관계를 산출한다. 예. 그러면 사적 소유란 외화된 노동, 이 사적 소유란 말이 처음 등장해요. 이게 사적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상실했잖아, 소유된 노동을 통해서. 근데 그 상실된 것은 누구에게는 전유거든요. 그 누구냐면 자본가고, 물론 이 자본가는 언제든지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네. 자본가고 자본가에게는 전유가 되는 거죠. 그는 노동하지 않고 거저 얻는 거죠. 그래서 사적 소유는 이 외화된 노동, 소유된 노동의 필연적 규결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실했으면 누군가는 전유한 거예요. 네. 사적 소유가 외화된 노동의 근거, 원인으로 나타날 때 사적 소유는 오히려 외화된 노동의 규결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데, 이것은 신들이 본래 인간 지성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 관계가 뒤에 가서는 상호작용으로 바뀐다. 어려운 듯한데 별거 아니에요. 네. 자, 소유된 노동의 결과가 사적 소유라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냈죠. 네. 거꾸로 사적 소유가 소유된 노동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적 소유와 소유된 노동은 원인이면서 결과예요. 그걸 상호작용이라 했어요. 다시 한번, 사적 소유가 그러니까 자본가의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입니다. 바로 소유된 노동을 만들어내고, 소유된 노동의 결과가 그 사적 소유를 만들어내죠. 그 사적 소유의 다른 이름이 자본이에요. 노동이 자본을 만들어내는데, 자본이 노동을 소유시키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지 못할 정도로만 겨우 연명하게 해놓고, 왜냐면 완전히 죽어버리면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인의 가치를 수탈하는, 착취하는 이 구조는 자본의 부작용이 아니라 자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 국민경제학은 생산의 본래의 영혼으로서의 노동에서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적 소유의 모든 걸 주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겉보기의 모순이 소유된 노동이 자기 자신과의 모순이라는 사실과 국민경제학은 다만 소유된 노동의 법칙들을 진술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임금과 사적 소유는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 임금이라는 단어가 다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임금이 뭡니까? 소유된 노동의 다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임금의 형태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불되는 게 바로 그 보수가 그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사적 소유고 사적 소유는 소유된 노동이고 소유된 노동은 임금이고, 이게 순환고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임금과 사적 소유는 동일한 것이다. 노예의 좀 더 나은 보수밖에 안 될 것이고, 임금 상승시켜봤자 그건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죠. 또 노동에게도 그것들의 인간적 사명과 존엄을 확보시켜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임금은 소유된 노동의 직접적 결과이고 소유된 노동은 사적 소유의 직접적 원인이다. 더 나아가 사적 소유에 대한 소유된 노동의 관계로부터 사적 소유 등등으로부터의 노예제로부터의 사회의 해방은 노동자 해방이라는 정치적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 핵심 표지입니다. 노동자의 해방 속에, 즉 이러한 소유된 노동의 지향 속에, 지향을 통해서 보편적 인간의 해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노동 해방이 그냥 노동자의 자유 쟁취 해방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유적 존재의 실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석에 의해서 소유된, 외화된 노동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사적 소유라는 개념을 찾아냈듯이 이 양 요인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국민경제학적 범주들이 설명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흥정거래, 경쟁, 자본, 화폐 등에서 이 최초의 기초들의 특정한 그 발전의 표현만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소유된 노동의 분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적으로나 생산 방식 모두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소유된 노동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누군가가 주인이 노예를 부려서 무언가를 탈취해 갔으면 그것도 이 소유된 노동의 변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된 노동을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경제활동 전체의 법칙을 재규정하게 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 소유된 노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서적 소유의 일반적 본질을 그 반대인 참으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소유에 대한 그것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적 소유, 소유된 노동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인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소유일 텐데요. 네? 네.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불러도 돼요. 공적 소유. 제가 뭐 한 예를 들어서 좀 추상적이긴 한데 토지의 공개념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토지가 누구 개인의 소유란 걸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그 토지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간 사람들이 살아왔고, 그렇죠? 예, 그 역사가 서려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런데 그게 누구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지 마 이게 막 쳐놓고 나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토지의 공개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직관적으로 그런 것에서 제가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소유예요. 얘가 공개념, 공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소유라는 건 공적인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장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그게 누구 개인의 소유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유용하게 한다면 왜 그 기업가가 그 뭐가 자산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 망했다 해가지고 공장 문을 닫아버리고 노동자들 다 해고시켜버리고 기계를 다 처분해버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있지만 지금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지금 사적 소유가 아니니까 공적 소유가 반대잖아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몇 가지 했잖아요. 소비자 차원에서는 윤리적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도 있고, 그리고 토지 소액주주 운동, 그러니까 대주주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이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등등등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정보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열심히 찾아내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사내 보유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꽁꽁 묶어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사내 보유금 이런 것들도 문제예요. 그걸 사내 보유금 환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적법이냐 불법이냐 그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라는 것은 바로 이 가진 자들, 자본가들을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당장 지금 파업이 일어나면 공권력이 투입됩니다. 공권력이 뭐예요? 국가 저거예요. 우리가 내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특정 기업의 기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래서 쌍용 자동차 문제니 아니면 부산의 희망버스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갈등, 이런 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천성산이 갑자기 생각나네. 왜 그 산에 그냥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차길 낸다고. 근데 거기 보호할 뭐 가치도 있잖아요. 유적도 있고. 그래서 어떤 스님이 막 개인 투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권은 뭐야 그러면? 그 무시해도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이름으로 막 개발을 하고 4대 강은 뭡니까? 다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와서 이제 손 털고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누구는 또 이 국고역 그 환수할 돌려줘야 할 돈을 꿀꺽 삼키고 죽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몇 1년도 안 된 것 같다. 이런 나라. 그러니까 아무 책임지지 않는 나라, 사과하지 않는 나라. 이걸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이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의잖아요. 저스티스가 지금 그래서 나는 이게 바로 이게 모더니티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좀 으스스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소수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데 반해서 다수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건 체제가 잘못된 거야. 엥겔스가 말했듯이. 그거 바꿔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 체제가 다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자본주의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걸 아니면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제가 그 빨갱이입니까? 네. 그러면 그 환경운동 사람들 다 환경운동 다 잡아가야 돼. 왜냐면 개발을 지금 약간 문제 삼고 그걸 저지시키는데 기여하는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 놈들 다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외된 노동, 그래서 노동자 해방 이야기 나오는데 노동 해방 속에 지금 이게 정치적인 성격인데요. 그래서 보편적 인간의 해방이 들어있다. 그럼 이게 이제 농담인데 여기 살짝 내가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라면 이걸 문제 삼을 것 같아. 노동 해방 지겹게 들어봤어. 제발 그만해. 여기서 여성들을 계속 억압받고 있어. 어? 이 좌파라는 사람들도 다 가부장적이고 못돼 처먹었어.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했죠. 누가 이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거. 갈아봐야 별 수 없다. 그럼 선거를 안 가, 투표를 안 가. 그럼 누군가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선거란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 예전 차악을 뽑는 것이다. 근데 지금 최악을 뽑은 것 같아요. 미국은. 자,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적 소유, 이런 외화된 노동에 이르게 되는가를 지금 또 질문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만 제시해놓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풀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다음에 화폐 이야기인데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화폐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의 힘은 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아테네 타이먼이라는 셰익스피어 연극과 게이테의 파우스트 일부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 내가 육두마 여섯 필의 말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 육두마의 힘은 내 거다. 화폐의 전능성입니다. 화폐 전능성.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폐는 추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을 병든 사람으로 만들고 병든 사람을 그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치기. 그래서 그 화폐에 이게 섬뜩한 측면을 쭉 총명한 사람을 우둔하게 만들고 우둔한 사람을 총명하게 만들고 나 같은 되게 총명한 사람을 그 화폐로 작용하게 되면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거든요. 뭐냐면 언론 사고 뭘 사고 해서 누구를 음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어주고 그 다음에 악플 달고 그럼 그 사람 자살하게 돼 있어요. 자살하지 않더라도 매장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 화폐의 전능성. 이제 우리가 신을 과거 기독교적인 신을 지금 그 형용하는 그 단어들이 많잖아요. 전지 모든 걸 안다. 전능 모든 게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화폐가 녹여가게 되죠. 그러면 벤자민이 쓴 짤막한 단편이 있어요. 출판되지 않았는데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선집 5권에 들어있어요. 짤막한 글인데 한 3, 4페이지째 읽어보면 거기 지금 막스 웨버의 테제도 등장하고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래서 숙주와 그 병원균의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원래 병원균인데 이게 숙주를 통해서 이제 나방으로 나중에 변신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는 지금 잠깐 벤자민의 그 짤막한 단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는 새로운 종교인데요. 마모니즘, 피도 눈물도 없어요. 교리도 없고 은총도 없고 무조건 그 제의만 있어요. 경배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곱줄을 돈을 숭배하는 거죠. 그걸 짤막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유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Capitalism as Religion, 새로운 종교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종교보다도 강력한 종교로서의 그 캐피탈리즘. 이것을 지금 오늘날 주류 세력인 기독교가 얼마나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비판적인 담론을 제공했는가, 거기 맞섰는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성하는 오스트리아 한 신학자의
방송을 내가 일반 방송 시간에 본 적이 있어. 독일 그때 영준한테 가가지고 베냐민을 막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그 맥락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는 개신교의 가톨릭의 이 깝깝한 측면을 자기 반성의 차원에서 모니터를 쭉 이야기해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지금 전문성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초과 사적 소유의 상태는 별거 아니고요. 마지막 부분만 보면요. 자, 국민경제학에서는요,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빠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꾼, 도둑, 거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 굶주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는 노동인간,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잠재적인 실업자들, 전부 이런 사람들 국민경제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유적 존재부터 이미 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적 소유의 상태는 자본과 노동이요 양자의 관계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운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의 직접적인 혹은 매개적인 통일. 자본이 노동이고 노동이 또 자본을 만들죠. 노동 가치제를 따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자본과 노동은 처음에는 통일되어 있으나 그 다음에는 분열되고 소외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하여 서로서로를 보양시키고 촉진시키는 면은 지속되고 있죠. 그래가 둘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양자의 대립이 돼요. 서로서로를 배척한다. 노동자는 자본가를 자신의 비존재로 생각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존성을 탈취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외된 노동에 비쳐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성 단계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각자의 대립, 즉 자본은 축적된 노동이죠. 그 노동이 이제 자기 자신과 그 이자로 분해되고 이자는 또다시 이자와 이윤으로 분해된다. 자본가의 끊임없는 희생. 자본가는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한다. 노동자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자본가가 된다. 자본의 계기로서의 노동, 곧 자본의 비용, 결국 노동임금은 자본의 희생물이다. 그래서 노동은 자기 자신과 노동임금으로 분해된다. 노동자 자신은 하나의 자본, 곧 하나의 상품이 된다. 그래서 적대적인 상호 대립, 이걸 다른 말로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립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적대적일 때는 모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본은 노동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노동이 자본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본이 노동을 파괴시키거든요. 노동을 하면 할수록 노동자는 빈곤해지고 자본은 더 부유해지고 이런 상태. 이걸 주요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뿐입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현상이 되어 나타나는가를 막스가 자본론에서 분석하고 있죠. 공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 폐해들이 터져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사회주의를 넘어가지 않아요. 혁명은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인 세력은 지금 힘이 빠져 있고 여기 숨어 있고 잠재되어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다? 이거는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계급 같은 거 없죠. 전부 소비자고 전부 시민이고. 근데 분명히 지금 말한 소유된 노동이 존재하는 한, 또 이걸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불러가는 한 계급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 계급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이게 또 붓으로는 말 조금 임금 상승, 성과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연명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돌려받아야 할 그 보수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가들은 탐욕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절대 주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지금 전태일 열사는 역시 여전히 무덤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죠. 제가 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현실을 파악하자는 거예요. 현실. 근데 이 현실이
제 모든 이런 강의 이거 막스 이야기, 벤자민 이야기 이걸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편해져요. 그러면 그 흑수저들은 게으른 놈들이고 죽어 마땅하고 없어도 돼. 인구는 어차피 너무 많아. 또 이렇게 되고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아주 말씀 공감되는 바가 많은데요. 정치인들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어느 정치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때가 지났어도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이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토지가 예전부터 내려온 건데 공개념이 되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을 끊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금비시 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 맥락이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연대, 솔리더리티밖에 없어요. 혼자 하면 바로 잡혀가고 그만 감옥에 쳐놓고 매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2명, 3명, 세력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지금 차별금지법도 보면 성소수자들이 막 데모하고 그렇죠. 그 무지개색 가지고 막 근데 그 숫자가 많아져 봐요. 그러면 기독교 그 근본주의자들이 가서 때려 부수려고 해도 안 되겠네. 이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연대, 솔리더리티.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많아지면 그린피스도 그래요. 아무튼 모든 세계 그런 운동들이 그런 세력들이 많아지면 이게 건강한 거죠. 정의감이 살아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건 바꿔야 한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출발해야지 절망이냐 아니면 섣부른 희망이냐 아니죠. 둘 다 틀렸고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연대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 자기 직분, 자기 직업, 자기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알아봐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 형식을 제가 넘겨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도 이제 헛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명이라도 구하면 그 세상에 희망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린 사람이 있으면 토지 공개념 이야기도 못 꺼내. 다 빨갱이로 몰리고 그냥 분위기가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져 봐요. 100명? 1000명?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들 감옥에 다 쳐넣을 수 없거든요. 동서독이 그래서 통일됐어요. 동독이 그 천안문 사태처럼 만들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동독 정부에서. 근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사회주의 통일당이 생각을 바꿔먹고 손을 내려놨죠. 그래서 거저주어지지 않았다. 투쟁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단 연대를 해야 하잖아. 의식을 공유해야 하잖아. 그럼 스터디부터 시작하세요. 스터디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걸 모색할까. 그러면 이제 집단지성에서 뭔가 상상력이 발휘되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자기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그런 소규모 그룹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들이 다시 또 뭉친다면 또 그 만만치 않은 세력이 되겠죠. 그렇게 출발해야지 혼자서 절망이냐 희망이냐 답이 안 나와요. 일단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고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설득시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국회 그 뉴스 중에서 이게 가장 그 스트레스 받는 뉴스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국회의원들 평균 소득이 얼마나 늘어난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그냥 사기꾼 도둑놈들처럼 평균 25억에서 27억으로 늘어난. 누구는 지금 막 1000만 원도 없어서 목숨 막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너무 많아. 그 북부 우리는 노르웨이 막 그런 나라들 막 이렇게 모범으로 보잖아요. 거기 국회의원들 그렇게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너무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그렇기 때문에 별별 희귀한 짓들을 다 하지.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양당제 문제.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보시지 말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토지 공개념은 내가 보기에는 멀리 있어요. 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 있고요.
일단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세지도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그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찾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예. 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그 고려가 망하게 농장제 때문에 많았거든요. 산천과 산천을 경계했어요. 대지주가. 그러니까 일반 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농노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노예로. 그래가지고 저 이성계가 이제 그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도화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토지를 근본 거기서 그걸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또 나중에 또 세월이 가니까 또 그것도 그런 식으로 또 바뀌고 자꾸.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지금도 대재벌이 갖고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본은 자본을 자꾸 축적하니까. 네. 그래 지금 저 말씀하신 저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참 저건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천년에 될까 그 문제지. 그래도 바뀌어왔잖아요. 역사는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정서적으로 일단은 호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당장 참여는 못하더라도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 맞는 말이네. 뭐 말은 맞네. 그런 정의감, 감정들이 모여서 그 힘을 만들어낼지 알 수 없잖아요. 일단 시작해야 하잖아요. 네. 시간이 됐네요. 네. 지루한 수업 들어주느라고 감사하고요. 네. 이 다음 시간에는 로버트 휴지의 새로운 청구, 조형 예술이 나타난 모더니즘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텍스트와 더불어서 거기 인용된 그림 파일도 다 올렸거든요. 네. 이따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네. 어제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 컬러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조형 예술에서 모더니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베냐민의 비주복제 논문인데요. 그거는 좀 수학 거다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텍스트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더니티의 요소들이고요. 지금 12월 초에 그 잡지가 1년에 4번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S를 키고 현대란 무엇인가를 썼거든요. 1, 2강에서 했던 그 스크립트에다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12월 초에 나오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